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순서가 수동계산 내용 이 순서대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까지 설명드렸죠. 자, 그럼 대손충당금 환입이라고 있는데 이건 어제 제가 자동계산 이야기하면서 대손충당금에 대해서 환입이 발생하게 되면 수동계산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었죠. 그죠? 그때 대손충당금 환입이라는 계정 과목은 우리 장부에 두 개가 있는데 매출채권에 대해서 환입이 생기면 800번대, 그리고 기타 채권, 단기대여금이나 미수금에 대해서 대손충당금 환입이 생기면 900번대, 이걸 선택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800번대는 판관비의 차감 계정 성격, 그리고 900번대는 영업외 수익 계정, 그렇게 이 성격을 구분을 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네요. 자, 다음 우리 단기매매 증권 평가를 볼게요. 자, 3년치를 가지고 좀 비교를 좀 해보면, 자, 이것도 우리 다 과거에 했던 거예요. 자, X1년도 취득을 할 때 차변에 단기매매 증권 100만원, 100만원 이렇게 해뒀는데 X1년도 기말 공정 가액이 120만원으로 상승을 했어요. 그럼 취득했을 때 100만원인데 120만원으로 상승했으면 우리는 단기매매 증권을 20만원을 더 높여줘야 되겠죠. 그래서 차변에 단기매매 증권 20만원, 대변에 단기매매 증권 평가이익 20만원이다. 이렇게 써줄 거고, X2년도 기말에 공정가액이 90만원으로 하락을 하게 되면 우리는 장부에 120만원으로 전기말에 평가해뒀었던 거 하고 비교를 해서 내린 만큼 단기매매 증권을 30만원을 내려줄 거고, 그러면 차변은 단기매매 증권은 이것저것 신경 쓸 것 없어요. 그래서 단기매매 증권 평가 손실 30만원이다 이렇게 처리를 하면 끝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자, 매도 가능 증권을 평가를 하면, 자, X1년도 취득을 하는데 취득한 금액이 100만원이죠. 그러면 차변에 매도 가능 증권 100만원이고 대변에 매도 가능 증권 죄송해요. 현금 100만원 주고 취득을 했어요. X1년도 기말 공정가액이 120만원이면 우리는 차변에 매도 가능 증권 20만원을 높여주고 대변에 매도 가능 증권 평가이익 20만원이다. 그럼 올해 취득한 걸 평가를 하면 이 단기매매 증권 때나 매도 가능 증권 때나 서로 똑같아요. 분기별 차이가 없어요. 얘도 20만원 높여준 거고 얘도 20만원 높여주니까 분기의 차이가 없죠. 올해 취득한 걸 기말에 평가할 때는 오른 만큼만 써주니까 차이가 없어요. 그럼 차이는 올해 취득한 게 아니라 올해 이전에 취득했을 때 차이가 발생할 수 있겠죠. X2년도 기말에 공정가액이 90만원이 되면 그러면 30만원 매도 가능 증권을 30만원 내려주는 건 똑같은데 매도 가능 증권 평가이익은 얘는 성격이 자본인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이고
단기 매매 증권 평가이익은 영업외 수익이기 때문에 이 둘의 성격은 틀리다는 거예요. 수익 비용은 그 다음 연도로 연결 안 되고 사라진 거니까 30만 원 손해 본 건데, 얘는 자본이기 때문에 사라진 게 아니고 남아 있어요. 그래서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 20만 원을 먼저 상계를 하고, 그래도 모자란 10만 원은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로 처리하게 됐고요. 그래야 이 매도 가능 증권은 항상 장부에는 취득 가격과 차이가 남는 거고, 단기 매매 증권은 정기 말하고의 차이가 남는 거예요. 손해다. 그래서 매도 가능 증권은 항상 우리가 평가할 때든 처분할 때든 전부 다 따지는 건데, 우리 평가할 때 꼭 이익 봤다면 손해 본 게 있는지, 손해 봤다면 이익 본 게 있는지 우선 상계해야 되니까, 올해 취득한 게 아니고 올해 이전에 취득한 걸 평가에 오고 있다면 꼭 이 부분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다음 우리 외화에 대해서 보면, 자, 그럼 외화에 대해서 우리가 발생하는 상황이, 자, 우리가 X1년도에 1000달러를 외상으로 매출을 한다고 볼게요. X1년도 기준에 1000달러를 매출을 하고, 이때 환율이 달러당 1000원이었어요. 자, 그럼 우리가 메인 매출 전표에 16 수출이라고 하고, 그리고 과세 표준은 선적일 기준 환율 100만 원에 부가가치세 0원으로 해서, 대변에 제품 매출, 수익 인식도 선적일 기준 환율, 외상 매출금 100만 원 이렇게 써뒀을 거예요. 근데 X1년도 기말 기준 환율이 달러당 1200원으로 상승을 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1000달러짜리이기 때문에 1200원으로 하면 120만 원으로 외상 매출금을 상승시켜서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차변에 외상 매출금 얘를 20만 원 높여주고, 내 자산이 증가한 이유가 우리는 외화를 환산했는데 이익을 본 거죠. 그래서 외화 환산 이익이라는 영업외 수익을 처리하는 거예요. 그랬다가 X2년도 외상 대금 회수를 하는데, 이때 환율이 1달러당 예를 들어서 1100원이다 라고 볼게요. 그럼 우리는 외상 대금 회수를 하면 일단 장부에 있었던 외상 매출금을 지워줄 건데, 대변에 외상 매출금은 잔액이 110만 원이다라고 120만 원이다라고 적혀 있죠. 그럼 차면에는, 자, 우리가 돈을 받는 걸 오늘 120만 원 받는 게 아니라 1000달러를 받았어요. 그러면 우리는 110만 원이 장부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은 기말에 환산하고 있는 게 아니죠. 실제 외화로 해서 거래가 발생한 거예요. 그러면 이때는 외환 차손이라는 계정 과목을 쓰게 될 거예요. 자, 똑같은 걸 가지고 또 예를 들어보면, 자, 우리가 1000달러를 빌렸어요. 자, 1년간 차입을 했어요. 그러면 자, 우리는 차변에 현금으로 100만 원이 들어오고, 대변에 단기 차입금 100만 원이다 이렇게 쓸 건데, X1년도
기말 기준 환율이 1200원으로 올랐어요. 그럼 내 빚은, 내가 갚아야 되는 빚은 120만 원으로 상승을 하죠. 그러면 대변의 단기 차입금을 20만 원 상승시킬 거예요. 그럼 차변에 외화 환산했는데 빚이 늘어났으니까 손실이다라고 써줄 거예요. 자, 그랬다가 X2년도 우리가 차입금 상환하는데 이때 환율이 달러당 1,100원이면 우리는 단기 차입금 갚으니까 차변에 단기 차입금을 120만 원 줄여주고 대변에 우리가 지급하는 돈은 1,000달러 주면 되니까 110만 원이 나갈 거라는 거예요. 그럼 차이 나는 이 10만 원을 외환 차익이라고 쓸 거예요. 그럼 지금 제가 쓴 거에서는 기말 외화를 평가할 때는 외화 환산 이익, 외화 환산 손실이라는 걸 쓰고 기준 외화 거래가 있을 때 이때는 외환 차익, 외환 차손이라는 계정 과목을 쓰는 거예요. 자, 이 두 개 다 엄청 잘 나오니까 매 회차마다 기출 문제 풀어보시면 결산이나 일반 전표, 메인 매출 전표 중에 한 군데서 만날 수 있어요. 그래서 얘 정확하게 숙지를 하셔야 돼요. 다른 말로 바꿀게요. 지금 현재 출제위원이 매우 좋아요. 외화 거래를. 그래서 둘 다 등장도 하고 자주 등장하니까 이 계정 과목 두 개 헷갈리시면 안 돼요. 결산 때만 쓰는 거예요. 기말 외화 평가는 결산 때만 외화 환산 이익, 환산 손실. 평가하는 게 환산이죠. 자, 그리고 장기 차입금 유동성 대체. 자, 유동성 대체는 비유동 부채를 얘는 비유동을 유동성으로 바꿔주는 걸 유동성 대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장기 차입금을 유동 부채로 바꿔주는 계정 과목이 유동성 장기 부채라는 계정 과목이에요. 그럼 이 분계는 장기 차입금 부채니까 대변에 있는데 얘를 지우기 위해서 장기 차입금이 차변에 오게 되고 그리고 대변에 유동성 장기 부채 얼마다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할 거예요. 이렇게 회계 처리하는 금액은 차기에 상환하는 부분만, 차기에 상환하는 것만 유동 부채로 남아 있어야 되니까 차기에 상환하는 부분, 예를 들어 5천만 원을 5년간 분할 상환한대요. 정액 균등으로. 그러면 5천만 원이지만 내년에 갚을 건 1,000만 원이죠. 그러면 1,000만 원만 유동성 대체를 하는 거예요. 자, 얘도 기억해 두세요. 아주 자주 등장하는 내용이에요. 자, 그럼 우리 수동 계산은 이 정도까지만 생각하면 문제 풀면서 좌우 같이 볼 수 있으니까 자, 이렇게 보시고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 컴퓨터를 여시고 자, 고정자산 등록이라는 걸 설명을 드릴게요.
고정자산 등록. 지금 이 메뉴예요. 우리 회사 3004번에 들어가고 자, 고정자산이라는 건 세법상 상각자산을 우리는 고정자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 고정자산은 자, 세법의 용어이기 때문에 좀 세법에 대한 규칙이나 쓰는 칸들로 되어 있는데, 자, 그럼 이 메뉴들을 보면 자, 자산 계정 과목 있는 곳에서 F2번 눌러 보시면 고정 자산들이 다 들어와 있어요. 그죠? 그럼 여기에서 건물이면 건물이다라고 이렇게 선택해서 쓸 수도 있고, 자, 그리고 여기 건물 계정 과목 쓰는 곳에 얘를 지우고 그냥 비워두면 여기에서 계정 과목을 쓸 수 있으니까 여러 자산을 입력할 때는 이게 편해요. 건물도 쓰고 기계장치도 쓰고 차량 운반구도 쓴다면 이 칸을 비워놓고 아래에서 계정 과목 쓰는 게 실수가 작아요. 그런데 왜냐면 많은 분들이 좀 실수를 자주 하는 게 처음에 여기 건물에 내놓고 건물도 쓰고 차량 운반구도 쓰고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실수 안 하도록 일반적으로 아래쪽에 계정 과목을 쓰는데, 자, 그럼 우리 뭐 취득 연월일이야 당연히 취득했을 때의 날짜를 쓰겠죠. 그리고 상각 방법은 우리 얘는 법인세법 서식이기 때문에 정리법하고 정리법밖에 안 나올 거예요. 우리 그 회계 기준처럼 세법에서는 다양하게 상각 방법을 인정하지 않아요. 우리 회계에서는 연수학계법, 생산량 비례법, 이중채가법, 뭐 정예법, 정유법 이렇게 여러 가지를 쓸 수 있죠. 근데 법인세법은 그렇게 다양하게 인정을 안 해줘요. 왜냐하면 감가상각은 비용이기 때문에 이 비용에 대해서 이익하고 연관성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방법도 신고도 하고 내용연수도 법이 정하는 내용연수들이 있어요. 자, 그럼 자, 여기 상각 방법을 선택하면 자, 여기 기초가액이라고 있죠. 자, 여기에 1번에 기초가액이라고 적혀 있는 건 1월 1일 우리 장부상 계정 과목 금액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형 자산은 취득 원가가 될 건데 무형 자산은 장부가액이 될 거예요. (1월 1일) 날 장부에 적혀 있는 금액이 유형 자산의 경우에는 취득 원가를 적어 놓고 감가상각 누계액만 쓰니까 우리는 취득 원가를 쓰면 되는데, 무형 자산은 우리는 장부가액을 이 직접법으로 생각하니까 금액이 줄어들어져 있겠죠. 자, 그리고 여기에서는 단기 취득분은 여기에 입력하는 거 아니에요. 단기 취득분은 여기에 입력하는 거 아니에요. 1월 1일 날 없잖아. 그죠? 자, 이번에 전기말 상각 누계기야 얼마 달았는지를 쓰는 거죠. 그걸 쓰면 되고, 자, 그럼 자, 우리 4번에 우리 보시면 단기 중 취득 및 단기 증가라고 적혀 있죠. 여기가 단기 취득분을 입력하는 거 하는 거고, 혹은
단기 자본적 혹은 단기 자본적 지출을 자산으로 처리를 한 경우 그 금액을 써주는 거예요. 단기 증가가 자본적 지출로 처리한 것들 있죠. 그 금액을 쓰거나 아니면 단기 취득분을 입력하는 칸이에요. 자, 그리고 나머지는 쭉 필요 없고 우리 급수에서는 자 11번에 내용연수 쓸 거고 내용연수야 문제에서 알려줄 거예요. 우리가 내용수 추정하는 거 아니니까. 그리고 회사 계상액이라고 13번 적혀 있는 것도 있죠. 얘가 우리 전산상 단기 상각 금액이에요. 이 금액으로 분기하겠다. 이 금액이 이번 범위액이다라고 회계장부상에 써주는 거예요. 그럼 이대로 불러와 다 입력하면 저기 있는 금액이 우리 컴퓨터에 자동 계산에 불러와지게 되는 거고. 그래서 가끔씩은 감가상각 문제를 물어보는데 이거 작성하라고 안 하는데 감가상각비 계산하는 게 귀찮거나 힘들어서 이걸 이용하시는 분도 있어요. 여기다 집어넣으면 계산해 줄 거거든. 자, 예를 들면 자 보세요. 제가 건물 하나를 샀는데 19년 1월 1일이면 그러니까 2019년 7월 1일 날 샀어요. 1,000만 원짜리를. 그리고 전년도에는 예를 들어 5년 쓴다고 봤을 때 100만 원 했고, 그리고 5년 쓴다. 그러니까 알아서 200만 원이라고 계산해 주죠. 왜냐면 정액법으로 5년간 쓴다라고 하니까 회사 계상액이 여기에 나오니까 이 금액 계산하려고. 왜냐면 지금 정액법일 때는 좋은데 이거 정률법으로 하는 순간 계산이 힘들거든. 그래서 정률법일 때 많이 쓰시더라고. 자, 그리고 이제 이걸 다룰 때 제일 주의해야 될 게 14번 경비 구분인데, 경비 구분은 뭐 500번, 800번대를 꼭 선택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결산자료 입력에서 어느 쪽에 분계하러 들어갈 거다. 왜냐면 분계해 줄게 차변의 감가상각비가 500번, 800번 있잖아. 본사 건물하고 공장 건물하고 500번, 800번 두 개 구분해서 써야 되겠죠. 그 컴퓨터는 모르니까 등록할 때 경비 구분을 500번, 800번으로 해줘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업종은 알려주면 하고 안 알려주면 안 쓸 거예요. 자, 우리 여기까지만 알면 돼요. 그럼 여기에 특징이 뭐냐면 세법상 서식이라고 그랬죠. 우리 회계상에서는 잔존 가치를 인정을 하는데 유형자산은, 그런데 법인세법은 유형자산이든 무형자산이든 잔존 가치를 인식을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서식에는 잔존 가치 쓰는 곳이 없다고 보시면 돼요. 제가 세법 서식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잔존 가치 쓰는 칸이 없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우리 이것 가지고 자 교재 이제 398페이지에 가면 자 이제 계산 문제가 있는데, 자 이 1번 가지고 좀 보도록 할게요. 자, 고정자산에 대해 감가상각비를 산출하고 결산에 반영하시오. 제시된 비유동 자산 외에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자, 그럼 지금 얘네들을 입력을 해서 나중에 결산자료 입력에서 불러와서 쓸 거예요. 그럼 자, 얘네들 보면서 입력을 해 볼게요.
자, 일단 여러 개의 자산이 있으니까 여기는 비워놓고, 자, 먼저 첫 번째는 건물 1번 공장 건물이고 2017년 6월 5일 날, 자, 상납 방법은 정액법 맞죠? 좀 우리 책에 정액법 적혀 있어서 쓴 거예요. 취득 가격은 1억이고 정기말 상각 누계액은 1,000만 원이고 내용 연수는 20년. 얘는 공장 건물이죠. 사용이 공장이니까 1번 500번대로 선택하셔야 되고, 업종은 문제에서 알려주니까 02번이다 이렇게 쓰면 얘는 작성이 끝난 거예요. 지금 제가 입력한 칸은 몇 개 안 돼요. 제가 쓴 칸은 여기 기초가액, 정기말 상각 누계, 내용 연수, 그리고 500번대다 경비 업종 구분, 이것만 쓴 거예요. 자, 그럼 또 건물, 본사 건물 2017년 4월 1일 1억 8천만 원에 1800. 20년 이번엔 본사 건물이니까 6번 800번 되고 03번. 다음 기계장치 3번 절단기 2017년 7월 31일 정률법 맞고 기초가액 8천만 원, 정기말 상각 누계액 250만 원, 내용연수 10년, 기계장치 공장 13번. 자, 다음 차량 운반구 4번 5톤 트럭 자, 얘는 공장 거죠. 다음 또 차량 운반구 승용차 2020년 7월 3일 날, 자, 단기 중 취득은 4번의 취득 가격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5년, 그리고 본사 거 800번대. 자, 이렇게 하면 고정자산 등록은 끝났어요. 자, 경비 구분들 정확하게 입력되어 있는지 한번 더 클릭해서 보시고, 얘가 뭐 실수로 500번대라고 오라고 하면 700번대가 잡혀서 나중에 결산자료 입력이 안 나와요. 그래서 500번대냐 800번대냐 정확하게 경비 구분이 되어 있어야 돼요. 자, 그럼
이제 분기 준비는 끝났고, 이제 우리 교재에 있는 문제에서 수동 계산해야 되는 분기에만 먼저 하고, 그리고 한 번에 입력을 할게요. 자, 수동 계산 문제에 자, 먼저 보면 자동 계산할 거는 체크하고 넘어갈 거예요. 재고 자산에 대한 기말 재고 원가는 다음과 같다. 자, 이런 글자들 없이 금액만 있으면 다 자동 계산하면 돼요. 그 금액 쓰기만 하면 되는데 이렇게 글자가 많이 있으면 봐야 되겠죠. 장부 재고가 원재료 장부 재고가 4,500만 원, 실제 재고가 4,350만 원. 그럼 150만 원치 모자라죠. 근데 여기에 감모 손실 중에 3분의 1은 정상 감모분이래요. 그러면 정상 감모 손실 아니 비정상 감모래요. 그럼 비정상 감모는 우리는 회계 처리를 하고 계산 자료 입력에 들어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자, 차변에 재고 자산 감모 손실 50만 원, 대변에 원재료 여기 8번 50만 원. 자, 정상 감모 손실은 수동 계산할 필요 없고 비정상 감모 손실만 이렇게 분계를 먼저 해야 돼요. 다음 제공품은 그대로 쓰면 되고, 자, 제품 장부 재고 원가가 4,865만 원, 순실현 가능액이 4,750만 원. 그러면 금액이 115만 원이 하락했다, 그죠? 순실현 가능액이 제품이니까 순실현 가능액으로 평가할 거예요. 자, 그럼 평가 손실도 수동 계산으로 하면, 자, 얘는 재고 자산 평가 손실 115만 원, 대변에 재고 자산 평가 충당금 제품이죠. 제품 차감 계정을 쓰고 115만 원이다. 이렇게 분계할 거예요. 다음 나머지는 이거 해놓고 나서 계산 자료 입력에 가서 쓸 거예요. 그럼 우리 계산 자료 입력에는 실질 재고 그리고 얘야 이 금액 쓸 건데, 지금 이 둘의 금액 차이를 우리가 직접 내린 게 아니고 차감 계정 달았기 때문에 얘를 이따 써줘야 되죠. 그래야 이 금액인데 나중에 저 분계하면 115만 원 내려서 이 금액이다라고 보일 거예요. 그런데 지금 차감 계정인 분계까지 이걸 해놓고 이 금액을 쓰면 두 번 내리게 된 거예요. 직접적으로도 줄이고 차감 계정도 달고 두 번 하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금액을 쓸 거예요. 자, 퇴직급여 충당부채 추가 설정액이래요. 추격이 아니고 추가 설정액이면 이따 생산부 거 사무직 거 자동 계산해서 써주면 되니까 자동 계산 메뉴를 쓸게요. 다음 4번에 대손 충당금 설정은 매출 채권 잔액에 대하여 1%를 설정한다. 어떤 계정 과목 설정하는지 몇 퍼센트 할 건지를 확인했다가 일단 자동 계산 가서 보도록 할게요. 다음 5번에
장기 차입금에 대한 단기 발생이자 미지급분 300만 원을 계상하다. 계상하다는 장부에 기록해서 인식시키다라는 말인데, 자, 그럼 우리는 장기 차입금의 단기 발생이자면 차입금 빌려온 거니까 이자 비용 300만 원을 인식시켜라는 이야기죠. 그럼 비용 자리는 차변이니까 이자 비용 300만 원을 쓰고 대변에 미지급 비용 300만 원이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다음 6번 보험료 제조경비 선급분 28만 원을 계상하다. 자, 요즘 쓰는 스타일 표현은 아닌데 보험료 제조경비 중에서 선급분 내년에 해당하는 28만 원을 인식시켜라는 건 내년 거니까 선급분이라는 건 내년 거니까 선급 비용으로 처리해도란 이야기죠. 그러면 보험료를 취소하라는 이야기예요. 대변에 보험료 500번대 28만 원, 차변에 선급 비용 28만 원이다. 이렇게 처리를 하라는 이야기예요. 자, 다음 당좌예금 음수잔액을 단기 차입금 계정으로 대체하다. 그럼 당좌예금의 음수잔액을 확인해 봐야 되겠네요. 합계잔액 시산표로 가서 그냥 엔터 치면 기말이 나와요. 그러면 당좌예금에 1229만 9,780원이 마이너스가 되어 있다. 그죠? 그러면 자, 우린 지금 차변 계정인데 차변에 마이너스면 차변에 써주면 제로가 되겠죠. 이 돈만큼 돈 빌린 거다 단기 차입금으로 대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마이너스를 이제 없애주기 위해서 차변에 당좌예금 1229만 9,780원이고 대변엔 얘는 단기 차입금. 자, 거래처 있어야 되는데 안 알려줘서 그냥 생략할게요. 원래는 써야 되는 거죠. 꼭 없으면 어쩔 수 없고. 자, 다음 뉴욕은행의 장기 차입금 중 3천만 원은 상환기일이 1년 내로 도래되어 유동성으로 대체하다. 이 장기 차입금 유동성 대체하라는 거죠. 그러면 차변에 장기 차입금 뉴욕은행 3천만 원 대변에 유동성 장기 부채 뉴욕은행 3천만 원이다. 다음 법인세는 자동 계산해서 할게요. 자, 그럼 지금 우리 분개했던 이 분개 총 6개 있네요. 이 6개 분개를 일반전표 12월 31일 날 이 날짜로 먼저 하는 거예요. 자, 일반전표 12월 31일 날 자, 차변에 재고자산 감모손실 50만 원 대변에 원재료 타계정으로 대체 적용 8번
다음 재고자산 평가손실 115만원, 재고자산 평가충당금 제품 차감계죠. 차변에 이자 비용 300만원, 대변에 미지급 비용 300만원. 맞아, 그 이야기 안 해드렸구나. 분기할 때 보면 아래 3번 4번은 차변 대변이고 5번 6번은 결산 차변 결산 대변이죠. 결차 5번 6번도 있잖아. 5번 하면 결차, 6번 하면 결대 나오는데, 결차 결대라는 표현은 우리한테 보여주는 거지 그냥 차변 대변하고 똑같아요. 아무거나 쓰셔도 돼요. 여러분들이 내가 직접 하는 것도 결산 분계다라고 인지하고 싶으면 결차 결대를 쓰는 거고, 근데 컴퓨터가 분계하면 그건 무조건 결차 결대로 나와요. 그래서 저는 컴퓨터가 한 건지 제가 분계한 건지 구분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결차 결대는 안 쓰는데, 근데 그거 쓰셔도 상관은 없어요. 자, 지금 우리가 수동 계산하고 있는데 일반전표에 손을 우리가 대게 되면, 만약에 결산자료 입력을 입력했는데 일반전표에 손을 대죠. 혹은 매매처 전표에. 그러면 자동계산 메뉴에 했던 분계 다 없애버리고 다시 불러와가지고 다시 작성해서 다시 넣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수동 계산을 꼭 먼저 해야 돼요. 지금 이 분계마저, 그리고 우리 지금 컴퓨터에 있는 모든 분계들 있죠. 얘네들 전부 다 반영된 값이 계산자료 입력으로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여기만이 아니고 메인 매출 전표에 아래 분계된 값도 전부 다 반영돼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수정하면, 그 수정하거나 여기에 뒤늦게 입력하면 그 값을 뺀 값 가지고 하기 때문에 금액이 나중에 틀리게 나와요. 그러면 금액이 앞에 문제가 틀려서 뒤에가 틀리게 나온 거는 정답으로 처리를 해줘요. 아니면 앞뒤 다 두 개 다 틀렸다 돼야 되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잖아. 근데 틀린 값 가지고 틀린 값을 문제 냈는데, 그럼 뒤에 거 맞다고 해줄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앞에 거 정답으로 바꾼다고 딴 거 수정해 버렸어요. 그럼 뒤에 거는 출처 없는 금액이 되죠. 그럼 뒤에 거는 틀리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데이터를 계산자료 입력은 항상 마지막에 들어가야 되는 게 습관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 자동 계산 봅시다. 쉬었다 할게요.